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창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미리 만나볼게요. 21대 마지막 국감 개막 정권, 책임론 대 심판론, 국가 핵심 기술 약탈 범죄 급증, 서울대생도 신입생도 모두 의대 열풍.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에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입니다. 21대 마지막 국감 개막, 정권 책임론 대 심판론인데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감 전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전운이 참 고조가 됐었는데 특히나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정론을 두고 여야 대치 전국의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7개 국회 상임위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4일 동안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21대 마지막 국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국감을 분기점으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후에 구속영장 기각이 이루어졌죠. 네. 추석 연휴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와 함께 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했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쟁점 이것이 이제 국감에서 한층 더 뜨겁게 어떤 논쟁의 이슈로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전 정부의 실정론 그리고 현 정부의 실정론으로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향해서 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면서 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교통위 역시 민주당은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 이 부각시킬 그런 태세로 보입니다. 네.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여야가 경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외통위를 비롯해서 정무위 그리고 농해수위 여러 상임위를 망라해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탈원전 문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탈원전 관련된 이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가위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여름 이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전현직 정부 모두에 걸쳐져서 지금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국방위 이제 이념 논쟁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국방위 같은 경우는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또 의혹, 또 이승만 대통령 이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 이 대립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초반에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지금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된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도 공격을 하겠죠. 누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들 예측하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론 제기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여가위 국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좀 팽팽이란 단어를 이런 데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이슈들로 팽팽한 또 국정감사 기간이 또 예상이 되는데 각각 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남다른 포부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포부가 지켜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뭐 네. 10월이면 국회는 국감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감이 진행됐던 해마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국감의 모습을 여야가 연출했던 적, 이 공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 포부에 걸맞는 모습을 연출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예. 사실 여기에 희망을 가질 국민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드러나 보죠, 뭔지.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민생부터 민생까지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 3대 기조를 세웠습니다. 민생 밀착형 국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사실 뭐 이 국감에 있어서의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 야당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습, 이게 여야 공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 구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민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생 밀착형 국감이 되겠다, 카르텔, 도덕적 해이 밝혀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국감에 나오는 사안, 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뭐 달리 해석하면 우리는 총공세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런 또 포부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내일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금융권 내부 통제 실패와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이 핵심 화두로 꼽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각각 사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각각 사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저금리였을 때 굉장히 많은 대출을 손쉽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인 상황이잖아요. 네. 고금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죠. 특히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불거진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난 겨울부터 이 문제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에 이 이슈가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사실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뱅크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지난 6, 7월에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행안위 소속이었어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가 행안위 소속인데 이제 금융위로 옮기겠다 정부가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아마 국감에서 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다룰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정무위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까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 등 최고 경영자들은 일제히 빠져 있더라고요. 자, 사실상 내부 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관련 증인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다 보면 맹탕 국감이 되기가 쉽죠. 네. 맹탕 국감이라는 얘기 한 번 들으신 게 아니라 매번 국회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쓰입니다. 네. 지금 뭐 일반 증인 참고인 30명 명단을 봐도 지금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뉴스 보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이 큰 문제, 금융사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사고 뭐 관련해서 얼마 전에 3천억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경남은행이라든지 또 대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은행권 관계자의 이름 명단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난
국감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국감 같은 경우는 횡령 배임 금융 사고로 인해서 뭐 신한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이렇게 5대 은행장 모두가 국감에 출석을 해서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것과는 이 비교가 될 정도로 이번 증인 채택 비약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의결로 이제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은 없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국회 고발로 이어져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벌금형마저도 이제 약식 기소로 이어져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 어떤 뭐 대기업의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CEO 같은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들어서 국감에 불출석하는 게 관례이기도 합니다. 예, 관례처럼 예. 굳어졌는데 뭐 한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네. 2012년 국감에서 유통그룹 오너를 중심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는데 대거 불출석했죠. 네. 그 결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 원, 네. 그리고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 원,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 국회 가방위 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민들이 이 며칠 동안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이 원인으로 지목된 SK CNC 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이 고발 조치 시사하면서 뒤늦게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예. 보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대부분 증인을 강제 구인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어서 네네.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여야 논의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그냥 거의 지금 뭐 벌금 정도로 선고가 된다면 국회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권위 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네. 이와 관련된 법안 여러 가지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국회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대 국회 내내 뭐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면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불출석이 계속 이뤄진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많은 예금주들을 불안하게 했던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부동산 PF 또 새마을금고 사태도 이번 국감에서 꽤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국감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에 따른 부실, 연체율 급등 우려에 지난 7월에만 아까 제가 뱅크런 말씀을 드렸죠. 17조 6천억 원 자금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연체율이 이 10% 초과한 금고가 100개가 넘고요. 네.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금고도 6곳이나 됐습니다. 일단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 확대를 통해서 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무위원들의 어떤 송곳 질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감하면은 사실 포커스가 증인에게 주로 쏠리게 되더라고요. 국정감사 전부터 또 증인 채택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었는데 어떤 사안들이었죠? 가장 뭐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네.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와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 표적감사 논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서게 된 겁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박정훈 전 이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또 전 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 조은석 감사위원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또 다른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불가하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일단 여당 간사 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 이 국정감사법을 언급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법사위에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채택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 모두 다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 대상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지금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증인 또 참고인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등을 추가 서면 동의 요건을 제출한다라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 동의 요청이 있을 땐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토론 없는 표결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아니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증인 채택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올해 또 국정감사에 기업인들도 대거 소환될 예정인데 누가 어떤 사안 때문에 호출이 됐는지요? 사실 죄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인들의 국감 호출 너무 잦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네.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여야가 저마다의 제목을 들어서 기업 총수들 임원부터 뭐 총수까지 다양한 이 기업 대표들을 국감대에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오는 11일과 26일 교육부 대상 국감에 호출됐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왜 교육부 국감에 뭐 물음표를 제기하실 텐데 이 최 회장이 태풍 카눈 상륙 당시에 이 교수 사회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서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 대표 그리고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국회 이 산자위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품에 대해서 특허청의 관리 감독 현황 점검차, 또 카카오는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같은 경우는 과도한 수수료율 그리고 데이터 독과점 문제로 이름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국회 국정감사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도 소환이 될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포털뉴스 개혁을 예고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창업자를 불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예.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을 하면서 가짜뉴스와 거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라는 취지로 이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이 지금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유포되게 되면 그 피해는 정치인들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피해는 사실 국민에게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과방위뿐만 아니라 산재위, 산자위 또 복지위, 농해수위 여러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이 카카오와 네이버 소환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두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상당히 크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무려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요. 오히려 논란이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국회가 좀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 이런 지적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토종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회 참 이상합니다. 외국 기업 책임자 소환 논의를 할 때는 상당히 무르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무른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AI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뜨거운 지금 화두로 올라 있는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이 관련 논의 찾아볼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구글, 애플 같은 경우에 글로벌 플랫폼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또 애플 같은 경우에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서 수천억 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이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지금 국내 기업 총수들 소환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관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 국회 과방위 출석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질의에 모두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국감에 나왔던 것인지를 묻고 싶을 정도인데 이런 답변만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해외 거주하고 있어서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들 빅테크 기업들, 이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예년과 같이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이 같은 모습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너무 호출하지 않나, 이런 또 지적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가 국정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정부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좀 민간인들을 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감에서 뭐 재벌 총수라든지 기업인들을 소환을 할 때는 기업이 또는 기업인으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때, 네. 그럴 땐 당연히 국감에서 소환해서 따져야죠. 따져 물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무분별하게 기업인들을 호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태풍이 왔을 때 글쎄요, 사내 이사인 교수들과 해외 나가서 골프를 친 것이 국감장에 불려와서 뭔가 질의응답을 벌여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에 올라올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사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제가 볼 때는 손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형평성에 상당히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기업인들을 국회가 자꾸 소환해서 국감장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경제를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이색 증인의 출석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께서 또 탕후루 좋아하세요? 요즘 탕후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왜 먹나 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와, 이래서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건강상의 문제로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네, 맛은 요즘 있더구만요. 예. 어린 학생들 네네. 사이에서는 탕후루 정말 좋아하잖아요. 난리도 아니죠. 네, 네. 대학가에도 탕후루 앞에 정말 줄 서 있는 대학생들 모습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탕후루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지금? 국감과 관련이 네. 있습니다. 저도 국감 그래요? 소환장에 탕후루 관련 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가 소환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요? 증인으로 채택이 오, 됐다고 합니다. 진짜 이색 증인인데요. 근데 예. 탕후루를 판 것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탕후루 열풍이 불면서 10대 이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네. 소아당뇨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지위원들의 판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당뇨, 비만 이런 질병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탕후루 관련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가 소환이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남태현 씨, 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출신이죠. 네. 보건복지위 국감 참고인으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마약 투약 이후 재활센터에 지금 입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마약 재활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회가 이제 국정 전반을 조사해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게 사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여야 간의 극단적 정쟁만 반복하는 이제 식물국감이란 오명,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안 가져지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또 똑같겠지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벗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약탈 범죄 급증인데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 기관이나 기업의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해 놓았음에도 기술 유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우선 이 국가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가 핵심 기술, 그러니까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렇게 12개 분야의 73개 기술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무려 47건의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유를 위한 기업 의무사항, 이게 법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의무사항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이나 한 차례도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금 질문하셨다시피 2016년 이후 최근까지 47건의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는데 이것이 네. 적발이 된 거죠. 기술 유출 방지, 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에 앞서서 사실 처벌을 한다는 건 이미 유출된 이후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기술이 유출된 이후의 문제예요. 네. 여기 앞서서 유출을 막아야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근본적인 예방 조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관리 감독, 감시에 소홀했다라는 지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과태료 부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어떨 때 부과가 되는 거냐 하면 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글로벌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각 나라는 자국 기술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년 동안 47건이면은 1년에 뭐 6, 7건씩 이렇게 계속 맞나요?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국가의 핵심 기술 예방 조치 서울로 일단 밖으로 유출이 되면 피해 규모 가늠하기 어려울 그럼요. 정도로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양양자 의원실이 이 산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이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의무가 있는 기관, 기업 수가 265곳입니다. 2019년, 20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163곳 또 159곳이었는데 부쩍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을 법령에 따라서 보고하고 있는지 이 온라인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기관 그리고 기업 중에 실태 조사에 응한 비중을 보면 2020년 약 89%에서 2021년 약 59%, 지난해 약 53%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정부 실태조사의 절반 정도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차 위반했을 때 300만 원이고요. 2차, 3차 위반했을 때 각각 500만 원입니다. 네. 지금 현장 조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보면 2021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 기관 및 기업의 2, 3% 수준인 5곳에서 10곳 정도만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0곳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보면 보호구역 설정, 출입 허가 및 휴대폰 검사와 관련해서 5곳, 그리고 전문 인력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계약 체결 관련해서 3곳, 국가 핵심 기술 이 보호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쯤이면 이제 법령에서 요구하는 유출 방지 조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어떻길래? 예. 법제처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이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가 국가핵심기술보호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 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전화 검사고요. 두 번째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입니다. 네. 세 번째가 그 밖에 국가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뭐 예를 들자면 국가핵심 기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보안 전담 인력 지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최모 씨가 반도체 최첨단 이 공정 3나노 기술을 빼돌리려다가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근데 그 최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더니 휴대전화로 내부 자료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최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내렸습니다. 너무 미비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귀한 자료를 유출을 했는데. 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통계들이 데이터화에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왜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건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지금 정부가 관리 감독 소홀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같은 범주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조차 지금 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가가 지정한 73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정부 관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양양자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 산자위 자료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인 건 대기업보다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 사각지대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핵심 개발이라는 걸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려면,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려면 정말 많은 인원과 많은 비용이 드는, 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인원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대기업도 이렇게 노력해서 당하는데 중소기업의 유출 상황은 정말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고 너무 김 빠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대기업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관련 보고서를 보면 제도적, 인적 보호 관리, 사고 재해 관리 등 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역량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비해서 역량이 약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이 3,200곳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서 기술보호 역량이 위험, 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29.6%. 그러니까 이 지금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중소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위험, 취약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인 겁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가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사례 총 18건인데 피해액이 197억 원이었습니다. 네. 전년도에 발생했던 게 33건이었거든요. 물론 피해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피해액이 189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 침해를 받았다면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거나 기술 보안 강화 같은 내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이루어져야 되죠. 하지만 중소기업들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도의 내부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이 약 8%고요. 외부적으로 별도 조치가 없었던 곳은 33%가 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기술 침해를 받은 곳 2곳 중에 한 곳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나머지 한 곳 제때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공들여서 개발해놓고 보호받지 못하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싶겠습니까? 자, 첨단 핵심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 시대에 이를 지키는 시스템은 너무나 좀 후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자, 그래도 뭐 최근에 눈에 띈 관련 판결이 한번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회사가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에 채무자 A씨가 2024년 1월 15일까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채권자 B사에 지급하라 이렇게 네.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1996년부터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직종에 근무했던 A씨, 이 2008년 B사에 입사해서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 업무에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네. A씨는 B사 영업 비밀 등 이 보호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그 내용에는 전직 금지 약정이 포함됐습니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창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영업 비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서 내건 이 B사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직 금지 약정 명목으로 B사가 이 A씨에게 당시 8,700만 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연봉과 같은 금액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A씨 같은 해 4월 중국의 한 실업 유한 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 취업 허가를 받았고 8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서 퇴직 후 2년간 OLED 관련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B사가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B사 노력에 의해서 개발된 것들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에 경쟁 업체에 이것들이 유출될 경우 이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A씨가 가진 기술을 취득하면 경쟁업체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당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 대상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도 네네.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판단 하에 이런 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계약서를 썼으면 그 날짜는 지켜야지 본인이 그렇죠. 사인을 했으면. 자,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 관련 재판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돼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형량이 낮게 선고되지 않나요?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 유출 범죄가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상당히 잦은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심지어 1심에만 뭐 1년은 약과예요. 4년 이상 걸리는 재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 넘어온 기술 유출 사건 절반가량, 그러니까 약 46%가 선고까지 1년 가까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일단 뭐 이 재판의 피고인 당연히 대부분이 범행을 부인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여러 요건 전문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 자체는 입증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뭐 기술의 내용이라든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많아질수록 뭐 재판 기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재판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사건보다는 전문성 있는 심리를 통해서 공판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게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 또한 칼을 빼들었어요. 처벌을 강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한 없이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네.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해외에 넘어간 주요 업체의 기술과 지분에 대해서 내려진 이 정부의 원상 회복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고 기술 유출 범죄의 범죄형 법정형 상향, 또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가 20일 단행한 이 고검 검사급 인사를 보면
검찰 내 산업기술 유출 수사 전문가들이 일선 검찰청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기술 유출 범죄 엄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유출을 사실상 간첩죄로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엄벌에 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정말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또 유출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단순히 개인의 이탈로 기업의 피해로 볼 사안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해외 사례 조금 제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스파이법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 강력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경제 스파이로 간주가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67억 원에 해당됩니다. 그거 무서워서라도 네, 벌금에 처합니다. 이탈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다니는 개인의 피해 그리고 국가의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이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처벌 네. 상향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또한 지금 국민 눈높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마지막 주제는요. 서울대생도 신입생도 의대 열풍입니다. 장학금 돌려주고 의대 진학하는 과학고 학생들, 또 의대 광풍의 자퇴 편입 휴학 본물. 올해 유난히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를 많이 좀 접한 것 같은데 현재 대학 진학 상위 10개 학과가 다 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이렇게 열풍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휴학생이 400명을 넘어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의대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서울대 신입생 중에 휴학생이 418명이라고 해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체 신입생 중 자퇴생도 2019년에 83명이었는데 204명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2.5배 증가했습니다. 사실 지금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이과 학생이었는데 문과대로 진학을 하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과로 다시 시험을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1학년 1학기에 휴학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서울대는 최장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 직후에 바로 재수를 하는 거죠. 수능에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네요. 그런 또 이유도 있겠고 또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편입한 모집 인원이 최근 5년 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원인도 또 의대 광풍이 또 한몫을 하고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언론사하고 편입학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했는데 2023학년도 4년제 대학 편입학 모집 인원 2019년 학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8%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이 모집 인원의 11.4%에 해당하는 학생을 편입학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대학에서 2학년 과정까지 수료를 하게 되면 편입시험을 거쳐서 다른 대학 3학년으로 진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사실 상위권 학교들 이 편입생 거의 뽑지 않았습니다. 뽑아도 한두 명 정도 뽑았는데 지금 상위권 대학들의 편입생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약 2배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고요. 성균관대는 8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입학 모집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1, 2학년까지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경에는 의대 열풍이 꼽힙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의치 한약수 이렇게 불리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또 수의대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대학을 이탈한 인원만큼 편입생으로 채워서 편입 붐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편입학 붐이 대학 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네요.
사실 지금 뭐 아주 짧은 기간에 이런 문제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지금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 석박사 과정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 특정 학문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 붕괴 이전에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지방대학 붕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대학 붕괴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원인이 학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력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원인이 바로 편입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도 편입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대생들이 지방대 다니고 있던 학교를 이탈해서 서울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 교육 붕괴까지 뭐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지방대 붕괴 정도가 훨씬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무엇보다 이런 이탈 현상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죠? 일단 뭐 4대 과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기원만 놓고 보면 네. 이탈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이 한 43%가량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이탈한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 보통 의대나 약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공계 좋은 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학교를 다니다가 의대로 이탈하는 흐름이 없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의대와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입이 불가능하고요. 신입생만 선발하는 기준으로 바뀐 약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나 반수를 해야만 약대나 의대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약대 입학을 위해서 이공계 포기를 하는, 이탈을 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공계 특성화대 6곳 대부분이 모든 재학생에게 학비라든지 병역 특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 후나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의대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공계 분야 인력 부족 문제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장래가 과학계 장래가 걱정됩니다. 네. 일단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5년 동안 AI, 클라우드 데이터, 또 이 빅데이터, 나노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신기술 이 분야 인력 6만 명 부족하다 이렇게 관측을 했고요. 예. 지난해 산자부 같은 경우도 이 조사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핵심 이 산업 인력 7만 7천 명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난 해소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공계 박사 출신 인력 연봉이 3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1억 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에 진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처우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대가 또 내년부터 이공계 학부생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 과목인 물리학 실험에서 보고서 제출을 없애기로 했다는데 이게 이제 학부생들의 실험 보고서 작성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대학원생 조교가 턱없이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너무 좀 어이가 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조차 기초과학을 전공하겠다는 네. 석박사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지금 물리학 같은 경우는 석박사 통합과정 이 정원을 못 채웠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과거에는 없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없던 이런 놀랄만한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연봉이 높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의사가 되려는 이들이 많아진 거를 뭐 어쩌면 뭐 당연한 일, 나 같아도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지만 지나친 또 의대 쏠림에 대해서 국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국가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R&D 예산 16.6%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네. 이공계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공계 학생들 앞으로 석사, 박사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우 개선 노력해야 됩니다. 네. 해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술기관에 있다가 지금 대기업이나 대학으로 옮겨가는 연구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를 외국에서 해외에서 다 섭외해오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쨌든 과도한 의대 진학 열풍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상담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